네, 요즘 가장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일단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1,060원대에서 또 지지선을 만들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또 원화 강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연저점을 붕괴했다가 다시금 좀 올라오는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또 뭐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대기돼 있기 때문에 연저점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수급적으로만 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상당히 부합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9월 경상수지 지나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9월 경상수지 다시 흑자 규모가 60억 달러 넘으면서 누적으로 48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오늘 산자부 장관이 10월 달 수출은 이제 사상 최고 월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월말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업체들 월말 내고 물량 출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도 상당한 좀 매물 부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주에 좀 당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에 시장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면 달러원 환율이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정부가 개입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세는 다소 둔화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달러 약세도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당국의 소위 개입 약발이 먹히면서 이번 주에 1,060원 선이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정부의 개입을 시장에서 의식을 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볼 때 1,050원을 지지선으로 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당국의 개입 효과가 나타났고 당분간도 이 효과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물론 당국이 구두 개입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까지 구두 개입을 한 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좀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한 셈인데요. 네. 이러한 강력한 개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당국이 이제 외환시장 환율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네. 거시적인 부분에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 환율의 하락 속도, 그다음에 환율의 레벨, 그다음에 어떤 다른 통화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2달 사이 환율이 60원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레벨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점이 1,050원입니다. 만약에 이 레벨이 깨진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1,050원 지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좀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신흥국 통화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7월 이후에 신흥국 통화 약세 기조 속에서 원화 강세가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정부가 좀 충분히 시장 개입에 나설 만한 좀 명분은 있다. 그리고 경상 흑자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닙니다. 수입이 감소폭이 더 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1,050원을 좀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시장에 강하게 나타낼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입에 나설 만한 명분은 있다. 1,050원 선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의 지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달러와 약세가 되면서 원화는 또 강세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또 축소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또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문제는 또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돼요. 속도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화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원화의 강세 분위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 흑자가 지속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통화가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로 갈 동안 원화는 상당히 하단이 제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에 박스권 하단이 1,050원에 강력하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1,050원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출업체들도
지금 1,050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 수준에서 선물한 매도를 많이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많이 내다 팔아야 되는데 사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수출업체 쪽에서 나온 물량의 부담이 보여지는 숫자만큼은 크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수출 기업들이 선물한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선물한 매도보다도 오히려 선물한 매수가 더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박스권의 유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환율은 앞으로도 상승 재료보다는 하락 재료보다 민감한 그런 중장기적인 워낙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속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지연이 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적어도 내년 3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 내년까지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 추세를 지속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시기는 달러와 약세가 동반됐던 달러와 약세와 원화 강세가 동반됐던 그런 시기였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한 내년 2분기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어느 정도 과부하권을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 달러원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재료는 지금 존재는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지금은 아무튼 미국 달러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로 달러 지금 보니까 물론 고점에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며칠 전에 또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러한 유로화의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유로화 계속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을 예상했던 전고점 1.37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38달러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유로화 강세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유로존 대내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지연에 따른 그런 달러화의 하락 이 부분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유로존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로존에 대한 시스템 위험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 또 유로존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덜 완화적이다. 그다음에 유로존의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고 유로존 내에 투자자금 이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통 유로화는 이제 유로 대 달러 환율은 달러와 유로존의 금리 차를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올해 보면 금리 차 변수가 별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그 하단에 유로존의 시스템 리스크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현재 유로화를 지지하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유로 달러 환율하고 유로화 스왑 베이시스입니다. 지금 스왑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수록 유로존의 어떤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와 스왑 베이시스 같은 경우 금융위기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로존이 시스템적으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이 유로화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봐서도 1.395, 1.40달러가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위치해 있고요. 일단 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유로존의 좀 경기 지표도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지표들도 다소 부진해지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로존이 여전히 신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신용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긴축과 더불어서 상당히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미국이 이런 완화 정책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유로존도 내년 초쯤에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1.40달러가 다음으로 좀 강력한 저항선을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강세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앞서서 달러와 동향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양적 완화 축소를 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염두를 해두고 앞서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또 이번에 29일과 30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이번 회의가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죠. 관심이 덜했습니다. 또 이제 문제가 FOMC에서 어떤 기존에 나왔던 최근의 통계들을 가지고 통화정책에 대한 커멘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통계치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 폐쇄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이번 회의에서는 언급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시간 빠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11월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11월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 환율과 관련한 좀 구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9월, 10월은 뭐 굉장히 이제 큰 이벤트들이 많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특별한 어떤 지표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벤트들이. FOMC 회의도 없고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이제 3중 전회, 그래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각국의 경제가 연말로 갈수록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런 경제 지표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중에 테이퍼링 지연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11월에서는 조금 더 좀 차분한 모습으로 진짜 이제 내년 양적 완화 축소가 어느 시기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화도 지금 양적 완화 지연에 대한 부분은 이제 10월까지 한 7%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하락 속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어떤 일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완만한 등락세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 외환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